나를 찾는 법을 7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나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실적인 나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현실적인 나라는 게 나의 한계와 내 능력과 내 기호, 오직 그 현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패할까 봐잖아요. 안 될까 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되면 그때 그만하면 되거든요. 안 된 나도 알아야 내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내 어린 시절에 나 뭐에 상처받았어, 우리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 나 언제 즐거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성격이 좀 어땠지? 친구들은 어떻게 대했지? 요런 거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에 가장 가깝거든요. 나 6살, 7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지금 한번 잠깐 떠올려 보니까 유치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막 앉혀놓고 앞에서 뭘 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을 좀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왜 저러는 걸까? 이러면서 6살 때도 그러고 있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사실은 내 전부는 아니에요. 사회의 요구에 좀 부합하려고 좀 절충되고 타협된 모습이자 학습된 것.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내 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 모습이 섞인 게 지금의 나예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 내 원래의 모습이 완전 사라지지는 못하거든요. 외면을 하고 싶어도 이 외면이 잘 안 되고 이 마음이 꿈틀꿈틀 거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만날 때, 직장을 다닐 때 뭔가 이렇게 불편해. 그리고 뭔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근데 나로 살고 있잖아요. 별로 안 불편해요. 세 번째로 이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 내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자기 수용이거든요. 자기 소외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어떤 내가 되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되게 어설퍼요.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럽고 불행해요. 근데 젊을 때, 어릴 때는 약간 필요도 해요. 어느 정도 절충도 필요한데 적당하게 나를 잃지 않으면서 해야지 완전히 타인이 원하는 나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질이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대로 살기 위해 지각을 하겠어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 안 돼. 고쳐야 돼요. 부합해야 돼요. 사회의 요구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는 거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문제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 모습을 수용해서 나는 화를 내고 살겠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참된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서 책임 없는 거예요. 화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격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로 초점을 돌려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지 나는 화가 많아, 부정, 그러니까 부인 요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특성을 잘 살려서 좋게 활용을 하고 적응시켜야지 균형을 맞춰야지 이걸 없앤다, 만든다 이렇게 흑백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이 나를 창조할 때 한 스푼 넣어주신 그 특성이 있는데 이걸 잘 조리해 먹는 건 이제 내 몫이에요. 내 싸움이고. 근데 그걸 통해 성장을 하기도 하죠. 내 모습으로 살 때 가장 유능해요, 사람이. 제일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응 잘하고 일 잘합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네 제일 잘하는 걸 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못하는 걸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 잘하는 걸 잘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만약 그게 재미없어? 그러면 못하는 거 키우세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에도 집중해주지 않으면서 뭘 못하는 걸 키울 생각을 합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경 쓰이는 일이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결핍이나 내 그림자, 내 열등감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독 타인의 표정에 민감하다. 타인의 어떤 말투나 태도에 민감하다 이러면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좋지 않은 나의 그 뭔가가 쌓여 있는 거죠. 물론 나에게 어떤 상처와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다 100% 일치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타인의 답장에 늦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나한테는 이와 관련해서 나만의 어떤 불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타인이 이렇게 나를 봤을 때 표정이 밝지 않아. 좀 차가워. 그럴 때 나한테 화났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나한테는 이런 표정과 관련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소설을 덜 쓰는 거예요. 쓰긴 쓸 거예요. 덜 써. 한 페이지라도 덜 쓴다고. 또한 내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자꾸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지적 못하는 관계면 뒤돌아서 자꾸 뒷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의 그림자와 관계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태양이 강할수록 진하거든요. 내가 엄청 어떤 모습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억압하고 피하고 싶은데 열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선 안 봐요. 내가 뒤돌지 않는 이상 나에게서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보인다고요. 그때 화가 확 나요. 기분이 팍 상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에서 고치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했던 부분 혹은 많이 혼났던 부분 이 나의 그림자가 보통 됩니다. 특히 누구한테서 보이냐면 자기 자녀한테서 보여요. 특히 어떤 자녀? 나의 열등함을 닮은 자녀. 근데 부모님은요 그거를 아이의 문제로 보지 본인을 닮았다고 생각 못해요. 왜냐면 부단히 노력해서 그거를 나는 지웠고 어렸을 때부터 억압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 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내 그림자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정하겠어. 이거를 다 고치고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림자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해서 강하게 억압하고 강하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바꿔서 괜찮아. 그래도 되지. 받아들여지고 화해하시면 됩니다. 5번째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남이 정의하는 나 혹은 남이 기대하는 나 있죠? 그 나와 진짜 나를 구분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페르소나하고 참자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내 모습이 있죠. 연인이나 배우자 앞에서 내 모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 자녀 앞에서의 내 모습이 있어요. 내 엄마를 대할 때나 내 자녀를 대할 때 또 달라요. 그래서 내 모습 모두 다 달라요. 어디에서 누굴 만나느냐 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문제에 삼더라고요. 나는 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르죠? 저는 제 자신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사회성이라고 좀 봐요. 제가 목사인데 집에서도 목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가정을 망친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여야지. 목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사인데 친구들 앞에서도 상담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는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에 속했을 때 그 사회가 요구하는 나라는 게 있어요. 거기 어느 정도 부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페르소나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나의 페르소나야 하고 알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 페르소나도 그리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다중적인 모습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사용하시면 된다. 6번째로는 이 페르소나를 구분했다면 남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지 말라. 언제 내가 진짜 편한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님의 말도 안 되는 유머에 박장대소를 치는 것도 나긴 난데 불편하죠. 기빨리고. 집에 가서 안 웃긴 말에는 안 웃어. 이게 진짜 나고. 부장님 앞에서는 약간 페르소나인데 그리고 또 나의 일부분이에요. 이 둘 중에 진짜 참자기는 집에서 안 웃기면 안 웃는다. 잖아요. 요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 영혼을 팔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강의에 갔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년이 묻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가 자기한테 회식 시간에 술을 먹고 취중진단처럼 넌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가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사의 기준이죠. 그 상사가 살아온 역사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그게 다 합쳐져서 그 상사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그 잣대를 가지고 너를 바라봤을 때 너는 계산적인 사람인 거야. 그럼 네가 왜 그 사람의 잣대에 맞게 너를 계속 바꿔? 그 사람이 뭔데 너한테? 뭔데? 내 평생 책임져 줄 거야? 아버지야? 뭐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 것과 너 것을 구분한다는 건데 그 말은 한편으로는 너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너에게 빚을 지지 않겠다. 너에게 손해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 난 그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깔끔하고 일처리 좋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소수점 하나하나까지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정이 없지. 이거는 성격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따라 다 나를 평가하는 말이 다른데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고치지도 못할 뿐더러 고쳐서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 뭐 하냐 이거예요. 고작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나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또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또 바꿔야 돼요.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계속 바꿔야 돼. 나는 없어. 계속 나는 고쳐야 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고치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도 타인에게 자꾸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싫어하고 노력할수록 너도 그래야지. 왜냐면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한 값이니까 자꾸 타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로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노년 혹은 10년 후 되고 싶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에서 쓰는 기법 중에 기적 질문이라고 당신은 오늘 밤 자고 일어났을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물어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게 됐으면 이미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왜 물으냐면은 그 사람의 현재 소망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이 욕구를 아는 건 자기 이해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잖아요. 몰라. 진짜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무턱대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 질문을 조금 바꿔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10년 후 나의 노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저도 어떤 일을 앞두고 너무너무 하기 싫고 막 불안하기만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계속 뒤로 미루고. 그러면 그때 항상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났지? 뭘 원하지? 그러면은 답이 좀 나와요. 아, 내가 맡은 그 일이 잘 마무리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면 돼요. 아이가 잠을 늦게까지 앉아서 내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엄마는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그 마음에 집중해서 애들아 엄마는 자고 싶다. 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욕구를 알면 소통이 돼요. 소통이. 내 욕구를 모르면 짜증이 나서 소통이 안 돼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만 집중되거나 내 불편한 상황에만 집중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고 일어나서 억만장자가 되어 있고 싶어요. 허황된 꿈이죠.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안정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 구애받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이번 생은 망했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제적 안정을 얻고 싶고요. 나는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자기 원하는 삶에 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그냥 나를 한탄만 하다 끝난다고. 나를 찾지 못해요. 어떤 책에서 그래요. 자아상이라는 게 자신에 대한 세포래요. 자신에 대한 세포의 표상들. 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세포 중에서 일부분을 직장에서 작용하고, 놀 때 작용하고, 부모 자녀 역할할 때 작용하고, 다 작용이 다른 거예요, 이 세포들이. 근데 이 서로 다른데 그 중에서 교집합이 있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세포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자기의 이미지에 중독이 된다네요. 사람은 자기 이미지에 중독된대요. 이 중독이 되게 강력하다네요. 포기를 못한대요. 저는 루저입니다. 전 성격이 이 모양이라 전 매력이 없어서 자기가 만든 세포의 표상인데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세포가 우리를 길들이고 계속 지배한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설명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알아요. 일부를. 그리고 그거는 그 순간의 나일 뿐이에요. 나의 일부를 알고 다 알 수가 없는데 왜 나를 알아가지? 그 알아가는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거든요.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고요. 타인을 함부로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중독되어 있는 내 이미지 있죠. 요거를 상실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포를 망각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언제냐면 어딘가에 깊이 빠졌을 때 보통 어린애들이 놀이할 때 있죠. 엄마 아빠 놀이할 때 그 아이는 자기의 세포를 망각하고 그냥 그 순간에 엄마가 됐어.
그걸 자기 초월이라 해요. 놀이치료라는 게 왜 있냐면 자기를 자꾸 초월해야 되거든요. 내 중독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망각, 자기 초월이라고 그래요. 자의식의 반대예요. 자의식은 나 어떻지 지금? 나 어떤 사람이지? 나를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걸 잠시 포기하고 상실하고 그냥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잠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찾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잃어버려라? 되게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만 나를 찾으려면 어느 정도 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서 이렇게 나 안에 꽉 갇혀서 중독되어 있지 않고 약간 멀리 나를 약간 이탈한 거죠. 이때 사람은 참 경이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를 만난다. 근데 이런 순간이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세포들이 끊임없이 나를 다시 데리고 와. 왜냐면 나를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이미지의 세포가 계속 날 지배해. 아니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굉장히 소심하고, 넌 나대고, 넌 이기적이고, 넌 불안이 많지, 넌 겁도 많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포에 중독된 이미지 속으로 계속 날 끌고 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현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이거 뭐야? 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이제 현타가 오고, 다시 돌아가고. 이거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상실하려고 하고, 나를 초월해서 어떤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치유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죠. 나에 대한 집착. 그래서 선생님 난 나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되게 정확하고 똑똑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맞아요. 난 날 잘 알아요. 난 너도 잘 알아요. 내가 아는 너는 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독된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지 못했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상담할 때 내담자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과 경험들,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이걸 의도적으로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알지 못함의 자세라 하거든요. 사실은 아는데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진짜 만나고 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쩌면 중독되어 있는 내 이미지를 이제 탈피하고 상실하고 진짜 어린아이 같은 나 놀이할 때에다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수용하자는 거죠.